다양성과 보존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어찌됐든 우리 인류가 그지 생태계의 일부예요. 생태계의 그 인원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제일 그나마 진행이 늦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다 이제 자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허허벌판 같은 것도 다 아파트 세우고 그죠? 땅 개간하고 도로 만들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많이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 되돌아오더라는 거야. 결국 폭우나 폭설이나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뭐 자원이 부족해져서 그죠? 또는 일단 환경 오염 때문에 어떤 특정 생물종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돌아오다 보니 먹잇감으로도 부족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땔감이랄지 이런 연료로도 이제 화석 연료로도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생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 그 이론의 하나로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제일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원 어떻게 보면 사회탐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이론적인 부분까지 이제 과학적인 부분까지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서 나와 있는데 생물 다양성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죠. 뭐 있나요? 일단 생물이 다양하게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선 그런 생물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 늪지인지 습지인지 갯벌인지 그런 환경이 다양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죠. 그죠? 갯벌에만 적응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을 거고 습지에 적응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을 거고 네,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다양하게 유지되어야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열대 우림이나 그지? 초원이나 그지? 온대 초원이나 등등등 그런 다양한 환경 조건이 유지되도록 그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책으로는 84쪽에 나와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의 의미. 자, 크게는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생태계 다양성의 의미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지구가 지역마다 지형이나 기후 강수량 각각 다양한 환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해서 뭐 초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원, 해안, 열대 우림, 그죠? 사막, 갯벌, 습지, 호수, 강, 농경지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우리는 그걸 생태계라고 하고 그것들이 다양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열대우리 물이 풍부하고 기온이 높아 식물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 예전에 아마존을 그죠? 지구의 허파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아마존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거의 막 선진국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천연 자원들, 나무를 막 썰어가지고, 그지? 걔네들 이제 수입 원목 자재로 많이 이제 수출을 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지구의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소진시키는 거가 감소가 돼버려서 더 이상의 개발은 이제 조금 제한하자. 전체 국가가 협의하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환경이 대량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다양하게 유지되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걸 알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환경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환경 안에서 각각의 다양한 생물 종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게 종 다양성이에요. 자, 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초육 때부터 배워서 알겠지만 분류의 최소단이야. 생식 가능한 분류의 최소단이야. 종의 개념까지도 물어봅니다. 종의 정의가 뭐였어요? 준이야. 종의 정의가 뭐였어? 종의 정의. 종. 종이.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거야. 이게 이 아이가 되게 조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녀석인데 어저께 캠핑을 갔다가 바로 지금 여기 꽂는 통에 어제 나를 샜죠. 피곤해서 그런 거죠.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 자, 오빠 대신에 내가 얘기해줄게요. 종의 정의. 뭐라고?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인데 어떤 정도냐면 자연의 상태에서 교미해서 새끼를 태어나게 해. 근데 새끼가 불임이면 안 돼. 태어난 자손도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생식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끼가 태어나야지만 그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의 분류의 최소 단위야. 그러니까 당나귀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하고 교잡시킨 노새 있죠, 노새. 노새는 종이 아니죠, 종이. 당나귀의 뭐 점자야.
예, 말의 난자랑 인위적으로 교잡을 시켜서 뭐 이렇게 대리모 엄마 말에다가 그 이제 수정을 시킨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걔네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한 게 노새인데 이 노새는 교잡을 시켜서 태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염색체수가 짝수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해서 잘 발생돼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노새와 노새들끼리 자연적으로 교잡을 해서 또 노새를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 불임이야. 노새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하여 자손을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분류의 채소단.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분류의 채소단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 그런 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왜요? 종 다양성. 우리 먹이 사슬로도 생각해봐도 될 거예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메뚜기가 벼를 좀 먹어. 그지? 메뚜기를 누가 또 먹어? 개구리가 먹겠지. 그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선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먹이 사슬이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자만 먹고 살진 않죠.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해도 돼지고기 한 종류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돼지고기 먹다가 질려. 근데 단백질을 섭취를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오늘은 돼지고기 먹었어. 내일은 뭐 짱어 먹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는 뭐 쇠고기 먹을 수도 있고,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해야지. 돼지고기가 만약 품종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걸 먹어서 내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도 개구리가 메뚜기만 먹잇감을 할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메뚜기뿐만 아니라 뭐 방앗개비, 어제 좀 많이 봤어요. 캠핑 가셔서 뭐 뚜껑비는 보신 것 같더만 방앗개비, 뭐 메뚜기, 뭐 여치, 그죠? 만약 메뚜기가 사라졌어, 어찌 대체하다가 메뚜기가 막 갑자기 막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메뚜기가 못 사는 환경이야. 메뚜기가 없다 하더라도 개구리가 연쇄적으로 굶어 뒤지진 않잖아. 네, 먹이 사슬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먹이 그물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먹잇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지가 가능하더라. 생물 다양성이. 그죠? 자, 그 다음 종 다양성은 크게 그 생태계라고 하는 환경에 종 수도 중요한데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도 중요한데 또 뭐도 보냐면 그 종들의 균등도도 고려합니다. 여러분 책 어디에 있냐? 종 다양성이 페이지 83쪽에 있어요. 83쪽 아래쪽에 있는 종 다양성의 의미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생태계에 따라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수와 개체수는 다양하다. 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게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아래 가와 나에 나무들 있죠? 나무들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한번 봐볼게요. 가와 나에 자, 우리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 얘를 줄여서 군집으로 표현해요. 개체군들의 집단이니까 축약해서 줄임말로 군집. 그럼 선생님, 개체군은 뭔데요? 개체군의 정의가 뭐였어? 개체군,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 구성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 오케이? 그러니까 사자 개체군은 아빠 사자, 새끼 사자, 사돈의 팔촌 사자, 사자라고 하는 종으로만 되어 있는 게 사자 개체군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사자의 사자와 같은 클래스는 아니겠지만 하이에나, 그죠? 새끼 하이에나에서부터 엄마 하이에나 왜 하필 하이에나를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아빠 하이에나, 이렇게 그 사돈의 팔촌 하이에나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게 지금 개체군이야. 하이에나 개체군, 사자 개체군, 기린 개체군 각각. 그러니까 일정 그 초원, 열대 초원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 사자 개체군, 기린 개체군, 하이에나 개체군 여러 개를 합하면 우린 그걸 뭐라고? 군집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식물도 이렇게 생긴 식물 A라고 하는 식물이 몇 종 있어? 4개가 있어. A종에 해당하는 식물이 4개 있어요. 그죠? 맨 위에 쪽에 약간 위에가 봉글봉글하고 녹색인 4개가 있고요. 종 A에 해당하는 식물이. 종 B에 해당하는 것도 4개 있대요. 군집에서는. 그쵸? 4개 정도 있고요. 종 C에 해당하는 건 몇 개 있대요. 걔도 또 똑같이 4개 정도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종 D에 해당하는 건 한 3개, 이런 식으로. 그죠? 전체 개체수는 여기 오른쪽하고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오른쪽 나 군집은
어디가 A 종에 해당하는 식물이 10개가 빵빵빵빵빵 그죠? 10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머지가 뭐 여기 얘네들이나 각각들이 좀 채우고 있죠. 하나씩 뭐 하나씩 그죠? 하나씩 3개 이렇게 전체 개체수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종수도 종 A, 종 B, 종 C, 종 D 종의 개수가 4종류로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균등도가 여기 나는 한 종이 우정 맞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 다양성이 여기가 더 높아요. 나가 훨씬 더 높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고르기가 골고루 비슷비슷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군집이 종 다양성이 더 좋은 거예요. 한 종이 우승하는 것보다. 오케이? 왜? 그게 우점해버려서 전체적인 흐름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종만 우세한 것보다 골고루 존재하는 것이 종 다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 하나 둘 중에 종 다양성이 좋은 것 나가 아니라 그죠? 갑니다. 가. 고르기가 고르다. 오케이? 그래서 종 다양성의 개념 잡아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한 종 내에서 여러분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태어났어. 내 동생도 있고 내 언니도 있고 각각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그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혈액형 자체도 달라. 그치? 엄마가 A형이고 엄마가 뭐 B형이고 아빠가 뭐 A형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O형인 자식도 태어날 수 있고 AB형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다르더라도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전혀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다른 자손이 태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유성생식의 가능한 조합이죠. 유성생식에 관한 조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 아빠와 다른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하면 또 달라진 어떤 정보를 갖는 그 형태들이 계속 그 다음 자손에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게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오케이. 한 종 내에서도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다양하여 변이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 형질의 차이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 형질의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오케이? 한 종류의 타입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82쪽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82쪽에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의 개념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헷갈리셔서 많이들 틀릴 수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한 종 내 하나의 유전 정보 동일한 한 종류의 유전 정보만 가질 수 있는 단일 품종만 계속 재배를 했다고 합시다. 전에 아마 그 지구과학 하는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기근이랄지 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고요. 바나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자, 바나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바나나를 그 대량 한 종류의 품종만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약화되어 있는 그리고 병해충에 강한 오케이? 최대한 하나의 품종에 왜 소비자가 그걸 되게 선호하고 자 기르기도 편하고 그죠? 바나나는 가운데 씨가 없죠. 오케이? 원래는 야생 품종은 씨가 있어요. 바나나 말린 거 보면 가운데 약간 시큼시큼한 부분이 있거든요. 둥그런 부분의 가운데 그 시큼시큼이 씨가 있었던 자리예요. 실제 야생 품종은 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의 교잡을 거쳐서 씨가 약화된 불임성의 바나나가 재배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운이 좋게도 당도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유통하기도 편해가지고 그 하나의 품종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나나를 소비자가 선호하니까 잘 키워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걔는 뿌리나 줄기로 이제 무성생식을 통해서도 번식이 쉽거든요. 장미 이렇게 딱 꺾어지 잘라다가 화분에다가 매다 꺾어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키우게끔 하면 얘가 스스로 뿌리를 자라대. 거기서 그래서 스스로 똑같은 개체가 자리를 잡아. 그런 식으로 식물들은 무성생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나 품종도 단일 품종으로 계속 그렇게 재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고놈에 약한, 고놈을 죽이는 병해충이 갑자기 막 창궐해가지고 그죠? 바나나를 다 먹을 수 없게 돼버렸다 해봐. 다행히 우리는 바나나가 주식은 아니지만 그지? 어떤 원주민이 바나나가 주식인 환경인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이 사슬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 배나만 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호하지 않더라도 성질이 다른 다양한 유전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들을 우리가 재배를 해야 한다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있는 형태들도, 그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막 그 약간 빗대서 얘기하자면 탕후루, 그죠? 탕후루가 막 트렌디하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어떤 선호되는 상황이지만 여기 왜 빗대서 얘기하자면 막 그 뭐 한종만 막 계속해서 막 처음에는 탕후루 집만 세우기만 하면 요즘 막 앞서가는 트렌드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탕후루 집이 여러 개가 생겼어. 그리고 탕후루의 맛도 비슷비슷하잖아. 특이적으로 얘만 막 맛집이야 이런 거 없지.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니까. 그래서 유행이 딱 지나가 버리면 그거 더 이상 찾질 않으면 다른 제품으로 갈아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작도 다시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하나만 막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당하지 못하면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와사삭 무너져 버리면, 그죠? 그 종이 없어져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의 유전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멸종위기종인 생물들이랄지 멸종위기종인 식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들도 다 일부러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의 기본 베이스의 정보마저도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촌 그 공사에서 우리 공무원이죠. 거기서 이제 거기 따로 생명과학 분야가 있어요. 전남대 보면 우리 지금 국립대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지금 호남권으로 따지면 전남대 있고 전북대 있죠. 전북과 전남은 거의 대부분 호남이기 때문에 거의 변홍사 기반이에요. 변홍사, 반농사.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도 약간 식물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오케이? 식물 쪽에 특화되어서 식물 쪽에 특화된 형태의 유전공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전대 나왔거든요. 이제 석사는 그 교육대학원 생물교육학과를 나왔지만 학사는 원래 농학사예요. 농학사. 농대 나왔어 선생님. 그래서 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내 친구나 선배들은 그 농대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공학 유전공학과를 나와서 유전공학과 거기를 나와가지고 박사나 석사를 자기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포항공대 교수님이 되어 계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외국 어디 저기 사막 넘어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교수 있는 선배도 있고요. 또는 뭐 나처럼 교육학으로 빠진 친구도 있고요. 다양해요. 오케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랩실에서 식물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는 분야도 있고 랩실에서 동물을 기반으로 연구해서 어디 병원 쪽에 있는 교수님 밑에 있는 테크니션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기본 베이스는 다 유전을 공부하는 생명공학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지금 여기 교과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이제 생명공학적인 테크닉을 좀 배워. 실험실에서. 여튼 그런 것들로 여러 진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공사 정도 되려면 이제 뭐 공기업에서 시험을 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그 실험실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좀 경력이 있어야 돼. 석사 경력이랄지 실험을 많이 다뤄본 경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그런 진로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서 여러분도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전반적으로 전체 크게 3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어요. 3가지 생물 다양성. 그렇다면 그런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전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생물 자원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지가 87쪽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쭉쭉 읽으면서 몇 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근본적으로 페이지 87쪽에 보면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서 나와 있는데 아니다. 여기 87쪽 말고 85쪽을 먼저 볼게. 85쪽은 생물 85쪽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메인 타이틀은 생물 고유의 그것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생물의 어떤 존엄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물 고유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기술, 의학적인 약품 또는 뭐 생물적 자원, 먹이 자원으로서도 계속 어느 정도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생물을 함부로 막 이렇게 파괴한다거나 종을 없앤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처럼 먹이 그물처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한 종이 멀쩡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먹이 사슬 형태처럼 단선형의 왼쪽으로 있는 것보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기 좋다라는 거.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 얘들아,
자, 골프장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니? 농경지가 생태계 평형이 잘 되고 있을까? 아니면 야산이 생태계 평형이 잘 되고 있을까? 야산. 그지? 골프장이든 벼 농경지든 한 종류의 품종만 재배되도록 고유하게 인간이 테크닉을 가미를 한 거야. 골프장에 잡초들 안 자라고 잔디만 자라게끔 막 열심히 관리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야산은 그쪽 다양하게 있어. 막 지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질서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야산이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생물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85쪽 아래.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실질적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의 유전자, 생명체, 생태계 등 생물적 자원을 통틀어 다 말하는 걸 생물 자원이라고 해. 인간이 쓸 수 있는 것. 인간의 어떤 뭐 이렇게 땔감, 그지? 요즘 뭐 땔감으로 화석 연료다, 석탄이나 석유, 나무들을 쓰진 않죠. 요즘은 다 그걸 다 뭐 그 화석 연료화 시킨, 그지? 뭐 보일러나 해양 도시가스를 쓰니까 주로, 그지? 근데 예전에는 목재재를 많이 썼잖아, 땔감을, 그죠? 뭐 땔감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뭐 먹이 자원으로도 이렇게 뭐 과일이랄지, 그지? 또는 나물이랄지 이런 것들 다 생태계에서 얻었잖아, 생물 자체에서. 그지?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먹이로도 쓰이는 거, 의복으로도 쓰이는 거, 아니면 목재재로도 쓰이는 걸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는 생물 자원이다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 생물 자원으로서 의미 있게끔 많이 사용했었고, 그 생물 자원의 형태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 형태로 한 장 넘겨봐봐. 한 장 넘겨보면 의약품으로 사용됐던 생물 자원들이 몇 가지가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좀 자주 나올 테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 그죠? 아스피린. 자, 의약품으로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예전에, 자, 뭐,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 막 병사들이 많이 다치고, 그죠? 쓰러지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막 생명공학이 막 유명해서 거기서 막부터 화학약을, 화학적인 어떤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겠지. 막 전쟁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막 겨우겨우 막 수술해놨어. 그래서 그때도 항생제도 없었어. 수술해놨는데 병사들이 이제 2차 감염으로 죽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민간요법과 그 다음에 의학기술이 약간씩 가미되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뭐 이렇게 막 버드나무 잎 같은 그 나무 잎을 빻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상처 부위에 약간 도포를 한다거나 수술했던 부위에 발라두게 됐을 때 그 수술의 통증이 약간 가라앉고 아팠던 부분이 좀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버드나무 잎에서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뽑아가지고 얘를 정제화시킨 게 아스피린이에요. 한국에서 아스피린을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는 타이레놀린이 되게 유명하죠. 오케이? 근데 그 외국 사람들 같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 왜냐면 패스트푸드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고혈압이랄지 이런 게 좀 많아진 상태인데, 근데 그들은 거의 비타민 C 같은 거 먹는 것처럼 아스피린을 하루에 1개씩은 먹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본인의 보통의 그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걸 좀 다운시켜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들 복용하는 게 아스피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추출해서 전쟁 중에 많이 사용했었어. 어떤 용도로? 해열이랄지 통증을 약화시켜주는 진통제로. 열을 낮춰주고 진통 효과를 갖는 것들을 이렇게 식물에서부터 유래된 형태들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아스피린. 그 다음 고무나무의 주목이라고 하는 일종이거든요. 고무나무 약간 진액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 나무에서부터 추출된 텍솔. 여러분 책에는 항암제라고 나와 있는데 텍솔 한번 적어주세요. 텍솔 항암제입니다. 텍솔 항암제. 오케이? 적었어요? 항암제, 텍솔.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체세포 분열하면, 얘들아, 체세포 분열하면 가운데 염색체가 배열이 되고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염색체들이 자체적으로 각각 다 배열하고 양 사이드에서 누가 나오냐? 방추사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그래서 염색체, 복제된 이 유전성분을 반반씩 끌어가기 위한 방추사라고 하는 게 쫙 나와서 얘가 이렇게 반반씩 끌려가. 그래서 이렇게 2N이었던 애가 N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2N에서 2N으로 가기도 해서 유전정보들이 반반씩 나뉘어진단 말이야. 기억을 해보면, 그죠? 오케이,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배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나눠져서 2개 딸세포 안에 뿅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죠? 오케이? 자, 근데 누구는 암세포는 암세포,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는 건 암세포를
처치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와 다르게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야 이제 너 그만해 라고 하는 원래 그 시스템이 있어. 야 너 이제 분열 그만해 라고 하는 원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서 계속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무한 증식하고 덩치가 커져버린 형태가 암세포거든. 그걸 막아주는 거야. 분열을 막아주는 거야. 오케이? 왜? 여기에 누가 나오냐? 얘가 방추사인데 90%죠. 쉬는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90%일 거야. 이 방추사가 나와서 이 정보를 반씩 양 사이드로 끌어가야 분열이 완료가 돼요. 세포 분열이 완료가 돼요. 근데 그 방추사 형성을 억제해줍니다. 누가? 방추사 형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누구다? 이 택솔입니다. 택솔. 그래서 항암제로 사용되는 거야. 암화된 세포야 너 암세포가 되지 말아라, 더 이상 분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태로. 얘가 택솔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해 주실 건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억제해주는, 세균아 너 더 이상 세균이 세포 분열 통해서 더 늘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태로 기능해주는, 세균의 세포벽에만 존재하는 게 펩티도글리칸이야. 세균의 세포벽에 누가 있다고?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다고. 유일하게 세균에게만. 오케이? 근데 그것이 우리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먹게 되면 내 동물세포나 내 생물세포는 공격당하지 않아.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는 공격당하지 않고 오로지 세균에게만 이게 적용이 돼서 세포벽이 형성이 억제가 돼. 하다가 말아. 세포벽이 완성이 안 되니까 유일한 생명체, 새로운 생명체가 되지 못하고 새끼 못 낳고 죽는 거야. 세균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새끼 세균이 되지 못하고. 오케이?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는 얘 페니실린도 어디서? 곰팡이로부터 추출했어. 검은 곰팡이. 세균 배양 배지에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되지 못하는 걸 통해서 푸른 곰팡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그 푸른 곰팡이 위에 페니실린 나와 있죠? 세균 배양 배지에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이 됐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더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물에게 유익한 측면을 뽑아냈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잡초로 보이는 거더라도 어느 순간 생명공학 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이 잡초로부터 노화를 방지해주는 어떤 유전자를 뽑아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생명공학은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구 환경 유지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사회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측면이랄지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87쪽에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이랑 불법 포획과 남획 뭐 등등등 나와 있어. 외래종의 유입. 다음 주 아마 일요일날도 내가 이 시간쯤 올 것 같아. 토요일은 안 들어오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일단 간단한 내용이니까 88쪽에서부터 89쪽 내용 읽어보셔서 여기 92, 93쪽까지는 완성해 오실 수 있어요. 소단원 하나니까. 그지? 내용 어렵지 않아. 그냥 거의 사회과학 측면이다. 그지? 국어 지문 하나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오시면 충분한 부분이라서 다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 8월 4일 날 93쪽까지 풀어서 확인합시다. 자, 쉬세요.